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끝자락에 위치한 홍은동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상당히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입니다. 오늘 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형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동네가 북한산과 백년산이 맞닿은 능선 아래 자리합니다. 또 남쪽으로는 오래된 아파트, 주택들이 있고요. 서울이 모든 게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비해 홍은동은 좀 더 정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산책로가 있는데요. 또 그만큼 외진 곳도 많아서 범행이 벌어져도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겠죠. 지난 2005년 6월 26일 오후 4시, 홍은동에 거주 중인 여성 김 씨는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된 등산로를 따라 늦은 오후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듣고는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와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깍! 이건 분명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였는데 한창 때예요. 밝고요. 근데 여기가 숲이 우거진 탓에 사실 등산로 내부는 좀 어두웠거든요. 게다가 시간상 사람들이 다 하산할 타이밍이라 인적도 뜸하고요. 즉, 이 한적하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비명을 들은 김 씨 또한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하지만 그 비명 소리가 누군가의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냅니다. 즉각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김 씨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등산로에서 한 10, 15m 떨어진 숲 안쪽이었는데 한 남성이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태연히 주변에 있는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을 천천히 지켜보던 김 씨가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낙엽들 사이로 하얀 발이 보인 거예요. 혹시나 소리가 날까 입을 틀어막은 김 씨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고요. 조용히 띠띠띠띠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경찰서죠? 여기 홍은동 등산로인데요. 웬 남자가 시신을 파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고를 끝낸 김 씨는 그 이후로도 한참이나 수상한 남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산로를 떠나지 않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게다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남성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언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목격자 김 씨가 사람 내장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분명 창자 같아요. 이 남자는요, 두 눈에 초점이 없이 그냥 멍한 상태입니다. 뭔가를 찾는 듯 나무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고 있고요.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김 씨는 즉각 저 남자요, 저 남자. 그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검거 당시 남성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거예요. 경찰은 즉각 등산로 일대 통제했고 시신 수거에 나섰어요. 아까 그 목격자가 말한 낙엽더미 아래 가보니까 그 밑에, 낙엽 밑에 커다란 돗자리가 무언가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걸 걷어내자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상태가 너무 참혹해서 경찰들조차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예요. 우선 시신은 알몸이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했는지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또 예리한 흉기에 찔렸는데 얼굴, 목, 팔, 가슴, 하반신까지 상처 투성입니다. 게다가 유독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는데 오른쪽 유두가 잘려나갔어요. 이로 물어뜯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신에서 가장 끔찍한 건 몸 안의 장기가 전부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앞서 범인이 체포될 때 손에 창자 하나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인위로 이제 끄집어냈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른 장기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도 의문이 들던 바로 그때 현장 한쪽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저기 나무예요! 모두의 시선이 꽂힌 그곳에서 형사들도 눈을 떼지 못해요. 정말 밀려드는 충격에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 나뭇가지 위에 장기들이 마치 빨래처럼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체포 당시 남성이 막 주변을 서성거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걸어두려고 한 거죠. 수백 번 살해 현장을 본 형사조차 정말 이거 너무 끔찍하다 싶어서 절망했고요. 곧이어 하나하나 수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뒤이어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수거한 시신 또 장기 국과수에 보내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사망한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듯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9cm짜리 가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부검 결과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1.8리터 술병, 1.5리터 소주 페트병, 그리고 과일 자두 한 알, 또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됐어요. 몸 안에서요. 범인이 마구잡이로 밀어 넣은 거예요. 미친놈인 거죠. 그나마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데요. 그녀는 51세 강 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이런 시신의 훼손도를 봤을 때 이거 범인이 좀 정신이 나간 상태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주 잘 알던 사이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도대체 무슨 원한 때문에 강 씨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된 걸까요? 그에 앞서 먼저 강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채무관계 깨끗했고요. 평소 주변 사람 잘 챙기기로 유명해서 별다른 원한 관계 발견되지 않았죠. 만약에 현장에서 범인을 바로 체포하지 못했더라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강 씨가 워낙 자식들한테 끔찍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사실 강 씨가 주변에 알리지 않은 비밀이 있었죠.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비밀리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존재. 그는 5살 연하였던 46살 김 씨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건 범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날의 사건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김 씨는 강 씨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강 씨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원하진 않았던 거죠. 반면 남성 김 씨는 미혼이었는데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자상한 아버지 할 거다. 라면서 그녀를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럼 이 김 씨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홍은동에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면서 성실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평판도 그닥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일이라는 게 좀 주어질 때만 하는 거라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았죠. 근데 사실 정작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귈수록 여자 강 씨는 이 남자가 어쩐지 결혼 상대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약간 같이 지내볼수록 이상한 불쾌감, 거부감, 또 어떨 때는 두려움마저 들었어요. 특히나 김 씨가 잠자리를 할 때면요. 상당히 가학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뭔가 좀 이상성욕에 집착하는 듯 싶었죠.
한편 김 씨는 여자친구 강 씨가 계속 자기를 거부하니까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피어난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의 교제는 계속되었는데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이 많아졌고 헤어지네 마네 이걸 반복하던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인 2005년 6월 26일 교제한 지 2년쯤 되어가던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같이 땀을 흘리면서 등산 즐겼고요. 점심때쯤 정상에 도달했어요.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 걸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시원하게 전경을 바라보던 중 김 씨가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나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 또다시 프로포즈를 한 건데요. 강 씨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거절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김 씨가 굉장히 험악하게 반응해요.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는 거야? 너 바른 대로 말해. 다른 남자 있지? 격분한 김 씨가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막 욕설까지 합니다. 여기에 참다 못한 강 씨도 맞받아쳤죠. 제대로 된 직업도 미래도 없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사냐.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그런데 그 헤어지자는 말에 김 씨의 눈에 살기가 번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저 여자 강 씨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아니, 지금 여태까지 둘이 같이 막 등산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남자 김 씨, 그에게는 절대 들켜선 안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살인과 성폭행 전과예요. 그것도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행 살인이었죠. 지난 1983년 12월에 24살이었던 김 씨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옆집에 살던 17살 여고생이 있었는데 그녀를 성폭행한 거예요. 근데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끝내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죠. 그 현장에서 여고생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어쨌든 그는 이 일로 검거가 됐고 재판을 받아요. 무기징역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 걸까요? 여기서 좀 열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17년 정도 복역을 끝내고 지난 2000년이었어요. 바로 이때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모범수 1200명이 가석방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받은 죄수들도 여기에 포함되냐 여기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김 씨가 그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운 좋게 감옥에서 나온 김 씨. 근데 교화는커녕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그는 특히나 성범죄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출소 1년 만인 2001년 4월에 공장에 다니던 21살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강하게 저항해서 실패하고 말았죠. 이때 여직원이 폭행을 당했고요. 전치 3주 상해를 입습니다. 참고로 특히나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해서 골절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범인 김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죠. 그렇게 두 번째 감옥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형량을 다 마치고 2003년 8월 출소한 겁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전과를 싸그리 숨기고 강 씨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사귀는 지난 2년간 강 씨는 전혀 남자친구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헤어지자는 말에 발끈한 김 씨가 갑자기 강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뺨을 치는 것도 모자라서 목을 조르려고 막 손을 뻗어요. 그러자 강 씨도 나 이러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고요. 김 씨의 가슴을 깨물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죠. 여기에 김 씨가 완전히 확 돌아버려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더니만 가방을 뒤적거립니다. 이때 딱 손에 잡힌 게 가위였어요. 가위를 꺼내더니
그때부터 강씨 전신에 무차별적으로 내려 찍었죠. 이 공격은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오른쪽 유두를 이로 물어뜯어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했나 봐요. 복부를 가르더니 내장을 꺼내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도 엽기적인데요. 그러고도 40분간 나무까지 돌아다니면서 장기를 전시하듯 걸어둔 거예요. 와, 저도 진짜 금요 사건 파일 오래 했지만 이런 사건 처음입니다. 거의 무슨 해외 사건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또한 끝이 아니에요. 범인이 강 씨의 가방을 뒤지더니 그 안에 있던 술병들, 과일, 지갑을 꺼내서 몸속에 넣습니다. 그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변부를 잘랐대요. 그렇게 엽기적인 분풀이가 끝나자 그는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갔고요. 돗자리와 낙엽으로 대충 덮어둡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동물을 사회에 풀어둔 걸까요?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 김 씨는 살인 및 사체 손기,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미 살인, 성폭행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김 씨가 주치과명을 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안 난다. 나 모르겠다.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 것 같다.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겠다는 계산이겠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 이미 2번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거의 인생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거고 그 안에서 심신미약의 장점을 잘 파악했을 거예요. 또 재판 당시 변호사 또한 심신미약과 함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소를 하고 나서 성실히 살아가던 중에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당하니 화가 나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선처를 요구한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여기에 검찰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전과 봐라. 이 전과를 강조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만약 이번에도 쉽게 풀려난다면 분명 그의 손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죽게 될 거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 그렇게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하고 엽기적이게 막 걸어놓은 걸 봤을 때 정신이 또렷했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지는 긴 재판이 끝나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요. 다만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한 건데요. 항소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면서 결국 김 씨에게는 인생 2번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너무도 끔찍한 이 범행 수법에 비해 사실 세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너무 잔인해서 그때는 좀 검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인 김 씨는 현재 20년째 복역 중인데요. 이것도 또 불안해요. 대한민국 법률상 무기징역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가 풀려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전에도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데요. 김 씨가 다시 사회에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마저 또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무너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시악산, 해발 510m 정도 되는 이곳은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산책을 위해서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산 바로 아래에는 5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고요. 또 마을 곳곳에 이 산으로 통하는 등산로 입구가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죠. 지난 2021년 4월 3일 토요일, 한 등산객이 이 시악산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좀 어둑했던 아침 6시 30분쯤이었는데 한 등산로 입구 쪽 체육공원을 지나던 순간 낯선 장면이 포착됐죠.
한 노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서 피까지 흘리고 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혈흔이 상당했는데요. 놀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말 그대로 피바다를 연상케 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아요.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해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죠. 자세히 보니까 복부와 얼굴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70대 사업가 A씨. 그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시악산 바로 밑에 있던 한 등산로와 고작 200m 떨어진 P 아파트란 곳에 살고 있었죠. 일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발견되기 딱 1시간 반 전이었죠. 이후 그는 산을 오르기 위해 시학로 17번 길로 향했는데요. 이 길이 동네 주민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요. 이 길을 통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은 A씨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전에 A씨는 주말마다 자신의 텃밭이 있는 시악산에 올랐습니다. 그날도 운동 겸 텃밭 일도 할 겸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거죠.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그곳은 그가 평소 자주 다니던 그 등산로 2개가 만나는 지점 인근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동이 채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는데요. 이렇듯 범행 장소와 시각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여기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수사는 결코 쉽지 않았죠. 일단 현장을 보면 여긴 등산로 입구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또 시악산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10개나 있었고요.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목격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보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죠. 워낙 이른 시간대 사건이었고 또 그 가깝다는 초소도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CCTV도 주변에 없었고요. 앞서 말했듯이 시악산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A씨가 이용한 길 외에도 사상구와 사하구에서 출발하는 길 등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이 정확히 어느 길로 왔는지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등산로가 흙바닥이어서 족적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문, 범행도구 발견된 거 없고요. 물론 일대에서 날카로운 물건 21개가 수집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텃밭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쓰는 도구였고 결국 범행과는 연관을 짓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실 사건 초기에 이걸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사실 섣불리 알려지면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 사건 현장, 이 등산로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많은 게 훼손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반대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하고요. 그래서 불안했던 주민들이 직접 언론사에 사건을 제보하게 되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4월 10일 부산 지역 신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살고 계신 주민들은 많이 비판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혹여 범인이 이 근처에 살고 있고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걸 안 알려주면 어떡하냐, 이건 너무하다 라는 입장이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범인은 연쇄살인범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평소에 원한이 있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된다 라고 짤막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식범이요? 이 추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먼저 부검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몸에 남아있던 상처 중에 가장 깊은 게 7cm 정도? 이건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해요. 즉 그 얘기는 깊숙이 찌르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다친 부위 중에 급수로가 할 만한 곳도 없었고요. 상흔이 꽤 조잡했고 이걸 통해서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낸 점, 여기에 주목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입 주위를 다수 공격했는데요. 이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원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흉기 같은 경우 길이가 약 7cm 정도, 넓이는 2-3cm 정도 되는 사실 좀 짧고 작은 형태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면 범인은 범행이 더 쉽도록 길고 예리한 도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또는 주방 도구 같은 칼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이 짐작하는 흉기는 사실상 일반적인 살인에는 잘 쓰이지 않는 형태였는데요. 그럼 이게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과거 등산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70대 남성 노인이죠. 별 이유 없이 그가 타겟이 되었다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로 경찰은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 범인일 거다라는 데 무게를 뒀던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 자, 이 시악산 자체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라고 해요. 등산 명소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 현장은 진입로가 좁고요. 아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외부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범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죠. 또는 범인 역시 시악산 인근에 살면서 여길 잘 찾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요? 아무리 면식범이라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두려운 일인데 알려줘야 했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경찰은 주변 인물 탐문을 시작합니다. A씨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여러 지인들과 복잡한 금전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만에 하나 이게 계획범죄라면 채무관계가 있거나 또는 평소 좀 다툼이 있던 사람이 범인이겠죠. 반대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등산객을 넘어서 사실 근처 마을 전체 주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A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또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수가 무려 1,400가구, 1,400가구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어요.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전과자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추려냅니다. 그렇게 추려서 선정된 사람들이 무려 600명. 그 안에서 다시 원한 관계에 있고 또 주변 전과자 추리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약 40명의 용의자가 남겨집니다. 경찰들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통선도 확인했고요.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그게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당시의 경찰은 이 용의자 40명들 중에서 분명 범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인근 마을에 공용 CCTV와 사설 CCTV 90개에 담긴 영상들도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들은요, 범행 후에도 범인이 다시 이 현장에 왔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사건 이후에 일주일치 CCTV도 확인했어요. 정말 수사관분들이 할 일이 무지 많았을 것 같은데요. 40명 일일이 확인해야죠. CCTV 확인해야죠. 근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한 경찰이 결국 등산로에다가 직접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게 돼요. 제보를 간절히 기다렸죠. 근데 그마저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추려진 용의자 후보 그 40명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마저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이르자 경찰은 새로운 방향의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넷에서 시악산 살인사건을 자주 검색한 사람을 추려냈고 또 그중 전과자 또는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방법입니다. 약간 좀 무모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서 그 단어와 또 DNA란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근처에 살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뽑히게 돼요. 그가 범인이었냐고요? 추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대학생이 과제 때문에 검색을 많이 했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밝혀지죠. 경찰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이거 자칫하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자 이제부터는 거의 미제 사건에 준하는 정밀 과학 수사를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게 되죠. 경찰은 먼저 A씨 몸에 남은 혈흔과 등산로 길바닥에 묻은 혈흔 형태를 과학수사대에 의뢰합니다. 근데 또 현장이 야외였잖아요.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만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뭘 하냐면 사건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죠. 근데 또 너무 깨끗합니다. 좀 시간이 뒤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해자의 채모, 책 발견할 수 없었고 그나마 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범인이 범행 당시에 등산 장갑을 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유류품 40여 점이 약 3번에 걸쳐서 국과수에 보내졌어요. 정밀 검사를 거쳤죠. 이번에도 답이 없나 싶었는데 마침내 이 등산 스틱에서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조각난 DNA 3점이 발견됩니다. 당시 등산 스틱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 주변을 24조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미세 DNA까지 채취를 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게 얻어낸 DNA 3개 중 1개는 남성, 나머지 2개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은 이 DNA가 A씨의 가족, 그리고 사건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옮긴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해냅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류품을 이제 수집하고 옮기는 과정 중에서 묻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들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구조대원들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까 600여 명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과 DNA를 대조했어요. 와, 이 정도면 이제 범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지치는데 수사관들은 오죽했을까요? 한편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미궁에 빠진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등산로에 CCTV가 없다라는 게 지적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벌어진 부산은 산지가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CCTV가 설치된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로가 유독 범죄에 취약한 편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 지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심에 비해서 이런 곳은 민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CCTV를 설치 못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외진 곳이기 때문에 CCTV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외진 곳이라 설치 순위가 밀려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범죄 전문가들도 적어도 그 등산로 입구만이라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나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부산 서구는 등산로 10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설치돼서 다행이지만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죠.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를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제보자의 신원보호는 당연하겠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한 2021년 4월 3일 오전 6시를 전후해서 부산 시악산 체육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급히 이동하는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또는 등산복 차림의 70대 남성과 다투는 사람을 보셨다면 시악산뿐만 아니라 인근 사하구, 등산로 등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주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설마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네, 사소한 제보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무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제보가 빠른 해결의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